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음은 보통 우리가 미끄럽다고 하잖아요. 얼음이 정말 미끄러운가요? 얼음 덩어리 얘기가 아니라 표면 근처가 미끄럽다라는 걸 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왜 미끄러운가에 대한 연구가 제가 알기로 한 100년 이상 물리학자들이 고민한 건데 최근까지도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법물리를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대 물리학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미스터리한 여러 과학 난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난제입니다. 바로 얼음은 도대체 왜 미끄러울까라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오랫동안 받아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얼음이 왜 미끄러운지를 사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올라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스케이트 날이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래서 얼음에 굉장히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음이 흥미로운 게 높은 압력이 얼음에 주어지면 얼음이 녹습니다. 이런 걸 압력에 의해서 얼음의 어느 점이 내려가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런 동영상 볼 수 있어요.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두고요. 거기에 무거운 추를 실로 연결해서 실을 그냥 얼음 위에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실에서 작용하는 압력 때문에 얼음의 어느 점이 내려가서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씩 두 무거운 물체를 연결해 놓은 실이 얼음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압력 때문에 얼음의 어느 점이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사람이 스케이트 날로 얼음에 가하는 압력으로 과연 얼음이 녹을까라는 걸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조금 계산을 해봤어요. 얼음에 올라타 있는 스케이트의 날이 있잖아요. 날의 폭은 한 5mm 정도래요.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글쎄요, 스케이트 날을 뭐 그냥 30cm 정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사람이 조금 과체중인 것 같긴 한데요. 몸무게가 100kg이다 라고 간단히 추정하면 이 사람의 몸무게로 인해서 얼음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가 한 10기압 정도예요. 사실 꽤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얼음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렇게 10기압의 압력으로 눌러도 얼음의 어는 점이 변하는 정도는 기껏해야 0.1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 이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사람이 영하 10도에서 얼음판 위에 있다라고 하면 10도에서 기껏해야 올라가는 온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압력만으로 이 얼음판이 녹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요즘은 압력에 의한 어느 점이 내려가는 효과로 얼음이 미끄러워진다라는 이 첫 번째 가설은 사실은 명확히 기각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설도 있었어요. 이건 마찰열에 의해서 얼음이 녹는 거 아닐까? 라는 거였어요. 사실 마찰열은 당연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겨울에 추우면 손을 막 비비잖아요. 그럼 손바닥이 따뜻해지죠. 이게 당연히 마찰력에 의한 마찰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과연 가능한 걸까요? 마찰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관건은 이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사람이 얼음 위를 움직일 때 그때 만들어지는 마찰열이 얼음을 녹일 정도로 충분한가라는 걸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찾아보니까 얼음하고 스케이트 날 사이에 당연히 마찰력이 작용하는데요. 두 표면, 스케이트 날과 얼음 사이에 마찰 계수가 0.005 정도로 상당히 작습니다. 이때도 또 선수가 좀 과체중이라 100kg이라고 할게요. 100kg인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스케이트를 신고 1m 정도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하면 물리학에서 이 역학 부분에 나오는 지식을 이용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를 아주 쉽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5줄 정도의 에너지가 얼음에 공급되게 됩니다. 마찰열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줄 정도를 제가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5줄이면 이걸로는 절대로 얼음을 잘 못 녹입니다. 0도의 얼음이 녹으려면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1g의 얼음 덩어리가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려면 공급해 줘야 되는 에너지가 제가 알기로 300줄 정도예요. 근데 아까 제가 5줄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결론은 마찰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1g도 훨씬 안 되는 얼음을 녹일 정도예요.
따라서 결론은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스케이트 선수가 움직인다고 해서 마찰열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마찰열은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들기에는 절대로 그렇게 큰 양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설 모두 다 기각됩니다. 압력 때문도 아니고 마찰열 때문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음은 보통 우리가 미끄럽다고 하잖아요. 얼음이 정말 미끄러운가요? 사실 우리가 얼음이 미끄럽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얼음 덩어리 얘기가 아니라 얼음 덩어리 표면에 놓여있는 표면 근처가 미끄럽다라는 걸 뜻할 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가설이 기각된 이후에 물리학자들은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냐면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얼음의 표면에는 아주 얇은 일종의 물 같은 액체 상태와 비슷한 그런 얇은 층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알게 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하 20도, 30도 얼마든지 얼음의 표면에는 마치 액체 같은 얇은 층이 있어서 미끄러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도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도대체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왜 얼음의 표면 위에 액체와 비슷한 독특한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물론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사실 이 연구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돼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검색해보고 찾은 게 2024년 바로 올해죠. 올해 4월에 출판된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음이 왜 미끄러운가에 대한 연구가 제가 알기로 한 100년 이상 물리학자들이 고민한 건데 최근까지도 그 이유를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2024년 4월에 출판된 이 논문에서 이용한 방법은 물리학에서 AFM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Atomic Force Microscope. 이 장치는 아주 작은 일종의 탐침, 원자 정도 스케일밖에 안 돼요. 그걸 물체의 표면 위에서 움직여 다니면서 그 물체의 표면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장치예요. 올해 4월에 출판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험에서 이 AFM 장치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낮은 온도였어요. 영하 150도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 물의 얼음의 표면을 연구를 해서 도대체 표면에서 어디에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가 있고 어디에 수소 원자가 있고 하는 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위치를 파악해내게 됩니다. 이 연구가 밝힌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150도면 굉장히 낮은 온도인데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조차도 얼음의 표면은 균일한 결정 구조를 이루지가 않고 균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원자들이 배치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연구자들이 또 이어서 간단한 실험을 해요. 뭐냐면 영하 150도였는데 온도를 조금 올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음 표면이 얼만큼 비균질적인지 비균질성의 크기가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급격히 변한다는 걸 알게 돼요. 결론은 아주 낮은 영하 150도의 온도에서조차도 얼음의 표면이 비균질적이어서 얼음의 아랫부분에 큰 덩어리 얼음, 거기에 딱 표면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명확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음이 왜 미끄러운지를 물리학자들이 조금씩 완벽한 정답에 도달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음이 미끄러운 이유는 압력 아니고요, 마찰열 아니고요,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얼음의 표면이 미끄러워질 수 있을 정도의 액체 상태와 비슷한 그런 얼음의 얇은 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제 두 번째인데요. 바로 음펜바 효과라는 효과입니다. 이 음펜바 효과는 1963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한 고등학생 이름이 음펜바예요. 음펜바 고등학생이 찾아낸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요. 이 학생이 집에서 여러분도 가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뭘 냉동하고 싶을 때 충분히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 넣지 않고 그냥 뜨거운 상태를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음펜바 학생이 찾아낸 아주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냉동실에 넣었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한 거하고는 정반대로 뜨거운 온도에서 출발한 물이 차가운 온도에서 출발한 물보다 냉동실 안에서 더 빨리 연다라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 학생이 관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학교에 방문한 물리학자에게 손을 들고 이 질문을 해요. 제가 실험해보니까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오는데 왜 그래요? 그때 이 물리학자는 처음에 그 얘기를 믿지 않았대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음펜바와 이 물리학자가 함께 그 연구에서 논문을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게 바로 은펜바 효과예요. 이 은펜바 효과가 알려진 다음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얼겠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 과거에 여러 철학자, 과학자들의 문헌을 살펴보다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현상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얘기를 기록으로 남겼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관찰을 보고하냐면 겨울에 빨리 물을 얼리고 싶을 때 그때는 물을 처음에 햇빛에 쪼이라는 거예요. 햇빛에 노출시켜서 물의 온도를 충분히 올린 다음에 차가운 곳에 둬서 얼음을 얼리면 얼음이 더 빨리 온다. 바로 이 은펜바 효과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은펜바 효과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도 뭐 프란시스 베이컨, 르네 데카르트 같은 근대의 철학자, 과학자들도 바로 이 은펜바 효과를 기록으로 남긴 그런 자료가 이제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인류가 이 현상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실험해 보시려면 어떤 두 온도가 가장 좋은지를 이 연구자들이 조금 밝혔는데요. 35도 그리고 5도 두 물이 담겨 있는 용기를 냉동실에서 한번 얼려 보시기를 저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이 재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2016년에는 과거에 사람들이 주장했던 은펜바 효과는 모두 거짓이다 라는 그런 논문이 출판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재현이 될 수 있다라고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재현이 어려울 뿐더러 사실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물이 온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용기에 담겨있는 물 전체가 얼어야 오는 건지 아니면 물의 표면에 얇은 얼음의 층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가 오는 건지 아니면 온도가 0도에 더 빨리 도착하면 더 빨리 온 건지 사실 이 기준도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서 재현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은펜바 효과는 실제한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은펜바 효과가 거꾸로 일어나기도 해요. 이걸 역은펜바 효과라고 하는데요. 원래 은펜바 효과는 뜨겁고 차가운 물을 그 냉동실 안에 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온도가 내려가서 얼기 시작한다는 게 은펜바 효과인데요. 역은펜바 효과는 사실 온도를 거꾸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쪽과 뜨거운 쪽 물을 둔 다음에 이번에 온도를 올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차가운 물이 오히려 뜨거운 물보다 더 빨리 높은 온도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역은펜바 효과입니다. 요즘은 역은펜바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돼서 지금은 이 효과가 정말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많은 물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 은펜바 효과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물리학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얻게 됐어요. 사실 이 얘기는 제 생각이라 사실 틀릴 수도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께 제가 왜 이런 결론을 얻게 됐는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물질의 에너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사실 두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속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운동 에너지가 에너지의 한 부분을 이루고요. 에너지의 다른 부분은 이 분자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물질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높은 온도에면 당연히 전체 에너지는 더 커요. 낮은 온도의 물은 전체 에너지는 더 낮죠. 한편 이렇게 온도가 높은 물과 낮은 물을 냉동실에 넣고 각각의 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빼앗는 거예요. 냉동실에서. 그럴 때 만약에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앗길 때 아까 제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이 전체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뜨거운 물에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뺐을 때 운동 에너지는 급격하게 줄고 포텐셜 에너지는 그렇게 줄지 않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한편 차가운 온도에서 시작한 물은 거꾸로 운동 에너지는 천천히 줄고 포텐셜 에너지는 빨리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제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리학에선 온도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그 물질에서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면 그게 바로 온도에 비례하게 돼요. 앞에서 제가 상상한 상황, 뜨거운 물의 운동 에너지가 더 빨리 줄어든다. 차가운 물의 운동 에너지보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똑같이 두 뜨겁고 차가운 물을 넣고 에너지를 우리가 빼앗다 보면 뜨거운 물의 운동 에너지가 더 빨리 줄어들어서 더 낮은 온도에 뜨거운 물이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이 사실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상상의 이 사고 실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때 제가 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온도에서 물이
가질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한 2개의 값이 있어야 한다 라고 가정해야 제가 말씀드린 게 맞게 돼요. 이걸 뭐라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냐 하면 물이 똑같은 조건에서 최소한 두 개의 서로 다른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제가 상상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담긴 논문을 한번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그 연구는 물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물질이 두 상태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정적인 평형 상태, 그리고 준안정 상태라고 하는데요. 안정 상태가 준안정 상태보다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처음에 높은 온도에서 출발한 물질이 오히려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안정 상태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실험으로 보인 그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아니, 높은 온도에서 출발하는데 어떻게 더 빨리 그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통계 물리학의 입장에는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요. 온도가 높으면은 이 물질이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태가 있는데, 높은 온도로 갖고 있는 물질은 이거를 굉장히 넓은 가능한 상태를 동시에 이 물질이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걸 통계 물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출발한 물질은 더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안정 상태에 갈 수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 출발한 물질은 에너지가 더 낮은 안정 상태에 도달을 잘 못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이 논문에서는 그걸 실험과 그리고 기존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재현해낸 그런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은펜바 효과는 실제하고, 그리고 그 은펜바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물뿐 아니라 다른 물질에서도 확인한 그런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서, 2016년에 한 논문은 은펜바 효과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요즘 물리학자들은 거짓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은펜바 효과에 대한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리학자들이 기존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뜨거운 게 더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야지.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오랜 기간 너무나도 당연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은펜바 효과가 물리학자들에게 교훈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에서 또 감동적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이 은펜바 고등학생이 이야기한 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은 그 물리학자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물리학자들도 비전공자,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새롭고 신기한 얘기를 할 때 물리학자들이 너무 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일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난제, 바로 초고에너지 우주선 입자의 출처에 대한 겁니다. 1991년 아주 놀라운 입자가 발견돼요.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물리학자들이 이 입자에 이름을 붙입니다. 오 마이 갓 입자입니다. 얼마나 이걸 관찰한 사람이 놀랐는지가 이 재밌는 이름에 담겨 있죠. 오 마이 갓 입자의 에너지는 약 3 곱하기 10의 20승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오시죠? 한 1kg 정도, 사실 어느 정도 묵직한 거죠. 1kg 정도 되는 물체를 우리가 5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을 때 얘가 꽤 빨리 바닥에 도착하잖아요. 그때의 에너지가 바로 이 정도, 10의 20승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1kg짜리 물체는 상당히 여러 입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커다란 물체예요. 그런데 오마이갓 입자는 사실 입자 하나입니다. 한 개. 우리는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입자 한 개, 아마도 양성자로 예상하는데요. 이 양성자 하나가 1kg짜리가 2층 높이에서 떨어질 때의 에너지를 입자 하나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여러분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류가 지구에서 구현한 가장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속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LHC죠. 이 LHC 입자 가속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무려 200배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오마이갓 입자가요. 그 엄청나게 큰 에너지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검출했을까요? 아주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의 대기로 들어오면, 지구의 대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이 있잖아요. 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가 질소 그리고 산소의 원자핵과 반응하게 돼요. 근데 이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꽝 하고 충돌한 다음에 온갖 다른 입자들이 제가 알기로 수억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억 개가 막 흐트러져서 땅 지면에 있는 측정 장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되겠죠. 이거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입자가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거꾸로 환산하면 처음에 지구 대기에 입사한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였다라는 걸 추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주에서 들어오는 이런 입자의 에너지를 물리학자들이 측정해내게 되는 거죠. 자, 한동안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을 사람들이 가졌다가 최근이었죠. 2021년에 검출됐고 논문이 출판된 건 2023년인데요. 또 다른 입자가 발견됐어요. 근데 사실 이 그때 발견된 입자는 91년에 오마이갓 입자보단 에너지가 더 사실은 작았습니다. 이 에너지가 약 오마이갓 입자의 3분의 2보다 조금 큰 정도였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큰 에너지는 맞죠. 근데 이 입자가 유명해진 게 이 입자를 검출하고 2023년에 논문을 쓸 때 저자 중에 일본인 분이 있었나 봐요. 일본인 저자가 이 입자의 이름을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라는 이름을 이 입자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요즘 물리학자들이 이 입자를 아마테라스 입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사실 오마이갓 입자, 아마테라스 입자뿐 아니라 초고에너지 입자는 사실 여러 번 관찰됐어요. 지금까지 수백 개 정도의 입자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커다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가 검출됐는데 당연히 물리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당연히 큰 궁금증이 되겠죠. 아직 확증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은 우리 은하는 아니고요. 다른 은하의 중심에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대 블랙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거대 블랙홀에서 Z, 방출되는 입자들의 Z, 그리고 감마선 폭발 같은 것에 의해서 방출된 입자가 있을 텐데 그 입자가 지구로 오면서 가속이 돼서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 약간 고개를 갸웃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장은 입자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어떤 가정을 하는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자기장으로는 입자가 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맥스웰의 전자기학에 의하면 전기장이 유도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은 입자를 가속시킬 수 있죠. 그런데 지구에서 관찰된 이처럼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가 한 번의 가속으로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기장이 유도한 전기장에 의한 가속이 여러 번 반복된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얼마나 먼 천체에서 출발한 걸까? 라는 것도 물리학자들이 고민해요. 아주 멀리서 출발했을 리는 없다. 아주 굉장히 근거가 있는 제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로부터 아주 먼 은하의 중심에서 출발한 어떤 입자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한들 전하를 갖고 있는 양성자가 통과를 하다 보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결국 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다면 이 굉장히 먼 거리를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구성하는 광자들을 뚫고 오다 보면 이 입자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현재는 아주 멀리서 왔을 것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데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초고 에너지 입자를 지구에서 검출하면 우주 모든 곳에서 균일하게 관찰이 돼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얘기한 어떤 거리 이내에서 출발했어야 한다 라고 가정하고 천체 관측이랑 비교하면 도저히 우리가 보는 천체들을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고 비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의 이런 초고 에너지 입자가 균일하게 지구에 도착하는 사실 자체를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솔직히 저도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이 초고 에너지 입자가 아주 멀리서 출발했다면 균일성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줄어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찰되는 초고 에너지 입자의 에너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서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곳에선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을 것 같은 그 후보가 되는 위치가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보면 비균일한데 이 초고 에너지 입자는 균일하게 우리에게 도착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로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입자가 만들어지는 물리적 과정도 아직 명확하진 않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출발했는지조차도
아직은 그렇게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서 오늘 소개해드린 난제 중엔 저는 이 우주에서 와서 지구에서 검출한 초고 에너지 입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이 세 난제 중엔 아마 가장 현재 물리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난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현대 물리학의 난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